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저녁도 다 드셨을 것이고요. 살살 제 방송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제 총선과 관련된 뉴스, 또 부정선거 얘기 이런 걸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내년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정치 일종의 뭐 전문가라고 볼 수 있죠. 상당히 저는 그동안에 민주당 쪽에서 이 브레인으로 뛴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한 최병천 부원장이 우리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이분도 전향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최병천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 내놓은 의견을 여러분께 그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선 맨 먼저요, 충청권 민심이 요즘 좀 흉흉하다. 저도 뭐 충청도지만요, 항상 충청권 민심이 흉흉하다 하는 것은 뭐 충청 하면 뭡니까? 홀대론. 홀대주도 아무도 불만 안 해. 충청 사람은 그냥 뭐 아유 대슈 하고 그냥 넘어간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충청권은요, 참모들로서는 좀 써먹이는데 이게 뭐 지휘관이랄까 이렇게 인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총선 4월 총선을 앞두고 지금 충청권의 민심이 좀 돌고 있다. 예, 돌고 있다는 얘기는 별로 기분이 안 좋다 이거죠. 예, 이런 이제 뉴스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민주연구원의 부원장 출신의 이 최병천 원장은 지금 부원장은 어떻게 이 판세를 현재 보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특히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러한 인터뷰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신전대협에서 최근에 말이죠, 이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고발했는데 검찰에서 재빠르게 입건 조치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이러한 가운데 이 국정원에서 해서 그동안에 이거 사전투표는 없애야 되겠다, 이 부정 소지가 상당히 많다, 그렇게 이미 언론을 통해서 밝혔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부정투표가 어느 정도 있을지 이게 굉장히 우려되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수사하다 보면은 이 부정선거 소지,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에서 얘기는 그 선관에서 제대로 도와주지를 않아가지고 제대로 파헤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그래도 부정선거 요소는 상당히 구멍은 뻥뻥뻥 뚫려 있다. 이게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노태악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 전현희 이거 표적 감사다. 그래서 그동안에 도마 위에 올랐죠. 야당에서 시종일관 공격을 퍼붓는 대상이 유병호 사무총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은요, 이미 고발에 대해서 공수처로 넘어갔는데 공수처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을 소환했는데 소환에 불응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강제 소환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 공수처 빨리 없애야 되겠죠. 이거 수준 이하의 김준호가 앉아 있는 한 공수처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요, 내년에 공수처 하나 없애기 위해서라도 우리 여당 후보한테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표를 좀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충청 분위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지금 이거는 이제 지난 대선 때 충청권에서 대학 교수들 300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 선언을 한 바 있어요. 뭐 충청권 그 당시에도 이제 압도적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표를 줬죠. 그래서 이제 이기게 됐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보면은 지금 보수적 충청 출신 투표다, 그러니까 지금 강서 패배 원인 이와 관련해서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거기 충청 출신들이 상당히 많아요. 강서의 32% 정도가 충청, 호남도 한 32%. 그래서 호남표와 충청표가 제일 센데 이번에 17%까지로 많이 차이난 이유 중에 하나는 충청표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그런 데다가 지금 현재 2기 김기현 체제가 일단 발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 보면 충청 인사들 기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실망이 상당히 크다.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러한 분위기가 상당히 이제 점점 더 커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보면은 이 선거에서 이기려면 충청표를 잡아야 된다. 왜? 충청표가 일종의 이 중도 성향의 표가 제일 많다는 거죠. 그래서 스윙 보터 역할을 하는데 이번 이 흐름을 보면은 좀 불길한 냄새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왜?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선 때부터 내가 충청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충청권에 상당한 기대를 넣어줬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별로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 여당 안에 존재감 있는 충청 인물들이 보이지 않고, 두 번째로는 대선 승리 이후에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관이라든가 행정관, 그리고 이런 데서 충청권이 찬밥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수도권 지방선거 지난번 작년 6월 공천할 때도 이 수도권에 있는 지방선거 공천할 때 충청 출신이 얼마 있었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우리 충청 도민들이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소외감이 굉장히 지금 팽배해지고 있고, 자, 이러다 보니까요, 이 충청권 민심을 물러리고 수도권 내 충청 표심까지도 동조화 현상을 보여서 지금 상당히 흔들리는 분위기 아니냐. 예,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그냥 이 정부 여당에서 놓아주면은 여소야대의 극복은 물론이고 4년 전 참패를 또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충청권을 보는 시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충청권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냐. 예, 이렇게 지금 이제 이 보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전반적으로 지금 이 문화일보에서 요 취재 기사를 잘 아주 보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화일보 보도를 보면은요, 지금 이제 대전, 그러니까 이제 대전 이 분위기를 보면은 지금 이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고는 있지만은 걱정스럽다 이거죠. 예, 이런 분위기. 더군다나 이번에 강서 보선 분위기를 보면은 충청의 애정과 열정을 굉장히 쉽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 여당이 정말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펴서 민심에 따른 정책 기조를 잡고 여성, 청년, 30, 40대 직장인들의 실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쏟아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충청권의 유능한 인재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예,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 전후로 한 정부 여당에 대한 따가운 질책이 충청도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충청도는 영원함과 달리 대표적인 중도 표심적이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가 크다. 이러한 입장을요, 이 충청권에 있는 국민의힘 당직자, 그리고 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방 자치단체 활동했던 사람들이 그러한 평가를 비평적 평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때 한 10여 명의 충청적 인물 명단을 올렸는데 전혀 연락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권 초기 소위 실세들이 자리를 독식하면서 그동안 험지에서 희생해온 충청권 당원들은 엄청난 소외감을 갖고 있고, 당원들조차 이런데 일반 주민들에게는 도대체 이게 뭐라고 하면서 과연 표를 달라고 할 것이냐. 예, 이러한 비판이 상당히 빠르다고 지금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한쪽에서는요, 그래도 아직도 충청권의 윤 대통령 지지도는 전국 평균보다는 약간 한 2% 정도 높게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등을 돌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예,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무당층 비율이 30% 가량에 이르고 있고, 중도층이 많은 충청권 선거 특성으로 본다면 확실한 중도 확장 정책을 통해서 표심을 얻는 그런 역할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또 조언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다 옳은 얘기죠. 저도 충청도인데, 충청도는 지금 신문 제목도요, 이렇게 돼 있어요. 대시우, 알아서 해요. 이렇게 딱 하면서 윤 미뤄졌던 충청 민심 심상 찾네. 이렇게 지금 오늘 문화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충청권만 위기가 아니라, 금요일 날, 어제죠, 이제, 이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수도권에서도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빠지고 있어요. 한 주 사이에. 강서 패배 이후에. 자, 그리고 또 TK에서도 또 어마어마하게 빠지고 있어요. 이게 적신호인데, 자, 서울에서 이렇게 많이 빠져. 그리고 보수의 심장은 대구에서 이렇게 빠져. 이게 이제 그 전에 치유가 돼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이게 한두 달 안에 늦어도 연말까지 요 하강 추세의 여론을 되돌리지 못하면, 이거는 말이죠, 김기현 체제의 지속성도 상당히 우려스러울 뿐만 아니라, 예, 내년 총선에 적신호가 기어진다고 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위기의식을 우리 국민님이 가져야 할 필요는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충청권마저 대시우, 알아시우 이러고서 고개만 싹 돌려버린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역대 선거는요, 대선이 됐든 총선이 됐든 이 전국적인 선거를 볼 때
충청권의 표심이 곧 전국 표심이다. 이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충청권이요. 충청 사람들 대시우, 아르시우 뭐 이런 것처럼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 진보, 중도가 적절히 이게 나눠지는데 그 적절히 나눠지는 비율이 결과적으로 보면 충청 표심이 딱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윙 보터 지역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화일보의 이 보도 내용을 우리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좀 무서운 민심의 충청 민심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최병천 지금 이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이 최병천 민주연구원의 부원장 어떤 그 이력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아야 여러분들께서 이 인터뷰 내용이 좀 쓸만하다, 안 쓸만하다 이걸 알 거 아니겠어요? 자, 30년 가까이 민노당하고요. 민주당에서 활동한 야당 내 정책 통으로 되어 있고요. 민노당 창당 8기로 정치권에 입문해서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서울시장 정책보좌관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KSY 여기 부소장, 그리고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역임을 한 바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 주류였던 소득주도 성장론을 비판했고 서울시에서 일할 때는 기존 도심 보전 정책에서 탈피해서 서울 사대문 내 용적률 1000% 고밀개발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법인세를 낮춰라. 그리고 글로벌 대기업을 키우자는 친기업 진보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 경제 성장과 불평등을 다룬 좋은 불평등이라는 책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 경력을 가지면 뭐 이 좌파다 우파다 이런 걸 떠나서 좌파이면은 분명하잖아요. 저 민노당 출신이니까 좌파이면은 분명한데 지금은 전향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마인드가 상당하다. 그리고 제가 이 인터뷰 내용을 읽어봤는데 굉장히 알찹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이게 오늘 아침에 일찌감치 이거 어제 이제 보도가 됐는데 뭐 다른 급한 뉴스를 먼저 하다 보니까 지금 뒤늦게 제가 보도를 해드려요. 그래서 꼭 한번 들어주시면 굉장히 여러분들께서도 현 정치판을 읽는데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역사적 미션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역사적 미션이 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설명이 되는데요. 자, 우선 대한민국 정치사를 보면은 보면 우선 나라를 만드는 거, 산업화, 민주화, 복지국가 이 네 가지 미션이 있었는데 이 과오도 있었지만 역대 정권이 이런 것을 성공적으로 잘 해서 현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지금 미중 패권을 둘러싼 안보 환경의 변화가 있고, 그리고 글로벌 가치 사슬의 변화가 있고, 그리고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고, 그리고 인구 구조 절벽 이러한 4대 위협이 우리한테 지금 놓여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적인 양극화를 해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왼쪽과 오른쪽의 공을 두루 인정하고 중도를 두껍게 할 역사적 미션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윤 대통령은 정치권에 진 빚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진영을 깨는 정책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김대중 오부지선을 강조하고 있는 거, 80년 광주와 5.18을 극진히 예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건데 이건 뭐 여야를 떠나서 우리 국민에게 상당히 불안하다, 예, 불행한 것이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첫째로는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장관 인사와 관련된 국민들의 불만,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의 영장이 기각된 거, 이 세 연타가 결정적이다. 그리고 내년 총선은 박빙이라고 보는데요. 여기서도요 역대 선거가 수도권과 충청 이게 이제 스윙보터 역할을 해왔는데 현재 지역구 의석 절반이 수도권이에요. 그런데 2020년 총선 당시에 수도권 121석 중에서 민주당이 85%를 차지했는데 2000년도 이후에 평균 점유율을 보면 민주당 60%보다도 훨씬 높다는 겁니다. 2020년도 선거에서. 그래서 이 중 상당수는요 2004년 이후에 한 사람이 한 지역구에서 3선 또는 5선까지 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유권자들은 상당히 피로감이 높다. 그래서 여든 야든 간에 혁신 공천하는 쪽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당 내에서의 위기감이 상당히 큰데 이거
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박근혜 비대위 체제가 된다. 그래서 요거를 참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실질적인 혁신 공천, 이게 제일 성공의 요인이 되고, 그리고 현재 국민이 안고 있는 약점이 뭐냐, 요거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보완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하냐? 혁신, 그 다음에는 약점 보완, 그 다음에 중도 확장. 이게 똑같은 말이지만은 요거를 제대로 하는 것이 이 성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때는 이제 박근혜라고 하는 차기 대권 주자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없다 이거죠. 자,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부 3분의 2나 지금 남아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빚진 것도 없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요, 선거 전략, 언제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전략만 본다면 한동훈 장관이 여당 선대위원장을 맡는다면 파괴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의도 정치권에서 한 장관을 정치꾼으로 보지만은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구태 정치인과 차별되는 신선한 이미지가 있는 것 아니냐. 자, 그래서 한 장관이 전면에 나서면 야당에게는 상당히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말이죠. 자, 유권자 연합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연합. 유권자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난번 2017년도 대선 때,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문재인과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수도권의 전문직하고 2대 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슨 특징을 갖고 있냐면 법치와 공정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윤 정부의 장관 인사를 보면 이거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기괴하다. 30대 장관이 많이 나올 것이라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이념이 강조되고, 그리고 정부에서 보면은 검찰, 법무부, 국가보훈부만 보이고 경제민생 관련 부처는 존재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본인을 지지했던 유권자 연합이 스스로 해체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권자 연합은 뭐냐? 윤 대통령한테 투표를 했던 수도권의 보수, 그리고 젊은 보수, 온건 보수 중에서 과거에 대선에서 문재인과 유승민에게 투표했던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이죠. 자, 이 사람들이 결국은 유권자 연합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이 끌어가야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다음 총선에서 안철수, 이준석, 유승민과 싸우면 이 유권자 연합의 범위는 좁혀져서 이거 실패하는 것이고, 그리고 안철수, 이준석, 유승민과 싸우지 않으면서 연합을 이겨내면, 연합을 해가면 이거는 확실하게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시중에서도 이준석과 유승민을 아느냐 아니면 버리느냐 이거 갖고 이 찬반 양론이 많이 있기는 한데, 지금 이 최병천 전 부원장은 이거는 안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 대통령이 할 이 얘기는 뭐냐? 타운홀 미팅, 정책을 들고 전국을 돌아다니라. 타운홀 미팅.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이런 걸로 성공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민주당도 사실은 수도권 정당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거 민주당도 굉장히 지금 뭐라 그럴까요? 오히려 민주당이 더 위기다. 이러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민주당도 역시 공천이 관건인데, 전대협 출신 60대 국회의원을 갖다가 한총련 출신 40대로 바꾸는 것을 혁신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2030 지지를 얻겠다고 한다면 제2, 제3의 장경태, 김남국 의원을 찾는 것보다는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 임원을 공천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면서요, 글로벌 기업, 혁신형 스타트업 출신을 30명 정도 공천한다고 생각하면 민주당이 굉장히 선거판에서 우세를 점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최병천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의 이런 생각, 나름대로 평가해 볼 의미가 상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해서요, 노태악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검의 정보기술범죄수사부에서 즉각적으로 지금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검으로부터 지난 13일 날, 왜냐하면 신 전 대표에서 이걸 고발했잖아요. 그래서 13일 날 지금 이 중앙지검에서 배당을 받았어요. 그래서 노태악 위원장을 지금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11일 날 신 전 대표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어요.
자, 이거를 보면은요, 왜 그러느냐? 바로 국정원에서 사전투표는 부정선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요 얘기를 지금 언론 회기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표, 그러니까 선거인 명부 관리에서도 얼마든지 부정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미 A라는 사람이 선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선거에 가서 또 투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유령 유권자까지도 또 선거를 할 수가 있고, 이거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또 이제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선관위원회와 투표관리관의 도장 파일도 훔칠 수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사전투표지를 무단으로 인쇄해서 부정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국정원의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조치를 한 겁니다. 예, 고발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보도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발표한 보도를 보면은 얼마든지 유권자 등록 현황, 투표 여부를 관리하는 선관위의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 침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접속 권한과 계정에 대한 관리도 부실해서 해킹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선거인 명부 내용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한 사람을 갖다가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도 정상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관위 내부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내부망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특히 또 이제 부재다 투표, 요것도 지금 이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후에서 그냥 원양어선들 선상 투표의 경우에는요, 이 기표 결과를 이제 비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밀 선거의 원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 비밀로 해야 되는데, 얼마든지 기표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선상 투표의 경우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암호화는 하고 있지만은 보안이 굉장히 취약해서 얼마든지 해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관위, 그러니까 이제 투표 시스템뿐만 아니라요, 개표 시스템에서도 굉장히 어눌하다, 허술하다. 예, 얼마든지 해커가 개표 결과까지도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투표지 분류기가 있는데, 투표지 분류기에 그 USB와 같은 외부 장비, 그러니까 인가받지 않은 외부 장비를 접속해서 이 무단으로 이 해킹 프로그램도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정말 그 아주 엉터리 선관위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신천대에서 노태학을 갖다가 고발하면서 국가 중대사를 관리하는 선관위의 보안의식이 이용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더군다나 말이죠, 선관위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기네는 이 보안 시스템이 100점짜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국정원에서 보니까 31.5점짜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참 이 엉터리 중에 엉터리라고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꼭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이제 유병호 이 감사원 사무총장이 되겠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을 지금 최근에 소환 통보를 했어요. 근데 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공수처에서는요, 이제 그 유병호 사무총장 측에서는 국정감사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주에 다시 출석을 통보한 다음에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강제 수사에 나서겠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거를 미쳤다고 하는 것이죠. 예. 자, 천연인을 표적감사, 김정일은요, 김명수 시즌2가 되는 거예요. 문재인의 알박기 인사의 그 역풍이 아직도 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김진욱이는 지금 이제 임기가 보장돼 있잖아요. 그래서 잘라내지 못하는데, 김진욱이를 좀 감사하고, 김진욱이 감사원에서 감사한다고 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 그동안 공수처 감사 내용을 빨리 우리 국민에게 공표를 하라. 그리고요, 김진욱 그 내부 업무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충청도, 아까 이거는 이제 한번 보여드렸고, 이 최병천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래도 이 인물이라도 한번 보시죠. 예, 상당히 좀 강한 이미지고, 이거 뭐 노태학이야 다 아시는 거고요. 그리고 신전대협이 이제 고발장을 제출한 거가 되겠고, 그리고 유병호 사무총장, 이 공수처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데, 강하게 나갈 때는 강하게 안 나가고, 강하게 나가서는
나가서는 안 될 때는 또 강해 나가고. 야, 이게 그런 게 제가 그러잖아요. 이 선수는 완급과 경중을 가릴 줄 아는 게 진정한 프로 선수지, 그렇지 않으면 무능하다. 김진욱이는 무능의 극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저의 심야 방송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